안녕. 오늘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벗어나는 뇌의 습관이라는 책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혹시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는 콤플렉스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저야. 네, 맞습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이 착해 보이길 바라는 그런 콤플렉스인데요. 그런 콤플렉스를 벗어나는 뇌의 습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수락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 노라고 거절하지 못한다. 세상에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일까요? 이른바 분위기에 맞추는 착한 사람입니다.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거절하지 못하고 매번 분위기에 눌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늘 손해보곤 하는, 이 책을 손에 들었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착한 사람들은 늘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원하는 착한 사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착한 사람이 되어 주위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타인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착한 사람으로서 인내하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의미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좋든 나쁘든 고지식하게 근면한 일본인은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기대를 받고 그 기대에 보답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이 강합니다. 이런 기질을 뇌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뇌 안쪽에 있는 전두전피질이라는 부위가 자기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강한 욕구, 즉 승인 욕구를 작동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승인 욕구는 적당한 선에 서는 사람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욕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살 수 있게 하는, 즉 이타적인 삶의 원동력이 되는 욕구지만 이 사고방식이 지나치면 자신은 물론 주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만이라도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위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자신을 과중한 스트레스에 몰아넣어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얻기 위해 착한 사람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어 내가 필요할 정도로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리셋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동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착한 사람을 연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의견이 있지만 좀처럼 말할 수 없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우선시한다. 주위로부터 감사받는 것이 삶의 보람이다. 네, 좋아요, 알았습니다 라고 반사적으로 대답해버린다. 자신은 참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 느낀다. 모두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두렵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항상 신경 쓰인다. 손해보는 역할을 항상 맡는다. 착한 행동에는 항상 보상이 있다고 믿고 있다. 어떻습니까? 해당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방법에 거부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조금만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같은 사고방식에 갇혀있던 두뇌의 회로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켜보세요. 단단하게 응어리져 굳어진 뇌 속에 작은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뇌는 다시 소리내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유의지로 행동하고 자신의 마음과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힌트라도 얻게 된다면 필자로서 그 이상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모기 게니치로 저자께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아까 읽어드렸던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챕터 1 뇌는 왜 착한 사람을 연기하는 것일까? 챕터 2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챕터 3 내가 착한 사람을 그만두게 하는 습관이란? 챕터 4 착한 사람을 벗어나서 훨씬 더 자유롭게 살아가자. 그리고 끝으로 라는 목차가 있는데요. 그럼 먼저 챕터 1 뇌는 왜 착한 사람을 연기하는 것일까? 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탁을 받더라도 웃는 얼굴로 수락하고 있지는 않나요? 누구에게나 호감을 받고 싶은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유별난 것이 아니며 요즘 사회에서는 누구나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 호감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한 기분을 가지는 것은 우리들이 사회적인 동물로서 지내온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 역시 다양한 인간관계에 둘러싸여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 외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착한 사람으로만 연기에 만들어진 인간관계를 진정한 인간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호감을 받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어느 사이에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변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착한 사람이라는 별도의 인격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은 착한 사람으로 가정한다면 결국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잃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맺어진 인간관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그 사람을 좋아하긴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 아닐까요?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일념으로 착한 사람을 연기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에 함몰되기 쉽습니다. 자기를 억제하고 늘 타인의 눈치를 보고 미움받는 것을 마치 악당이나 악마가 되는 것처럼 단정짓게 되니 자신의 세계는 점점 작아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세계를 축소시키며 살아가는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의 본질을 인간은 누구라도 사랑받을 수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다라고 새롭게 생각해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착한 사람으로 행동해 왔다면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마인드 체인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에게 미움받고 있는 사람 역시 한 사람도 없다. 만약 여러분이 착한 사람에서 벗어나서 100점의 자신과 만났다고 합시다. 그런 여러분을 어떤 사람은 50점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는 당신에게 그런 면이 있었네 하고 100점을 주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착한 사람을 거부한 여러분을 평가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을 연기하고 있을 때 뇌에 부담이 가해진다. 착한 사람이라 불리고 싶다, 미움을 받고 싶지 않다, 악인으로 취급되는 것이 싫다. 그런 생각으로 어떤 부탁에도 웃으며 수락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되지 않는 면이 있더라도 미움받는 것을 피하고 있다면 착한 사람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받고 싶지 않아 참아야지 하며 자신을 억누르고 늘 상대에게 맞추는 언행을 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늘 손해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여러분의 뇌 속에 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는 여러분의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실은 바로 그 순간 여러분 뇌 속 전두엽에서는 억제회로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뇌 전두엽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고가 움직이면 억제를 가하고 사고를 멈추게 하여 자신을 지키도록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아서 상호관계에 풍파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뇌는 미움받지 않도록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억제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벗어나고 싶어도 뇌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뇌가 저항하고 자신의 개성을 짓누르며 무리하게 타인에게 맞추려 하기 시작하는 자제력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기분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 억제회로가 움직였을 경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100이라면 10은커녕 1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착한 사람으로 행동하는 이들의 세 가지 특징.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착한 사람인 척하고 자신을 속이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집니다. 귀찮은 일을 강요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의 큰 문제점은 시간과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심지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역할에 억눌렸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관념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자기 기만, 자신에 대한 신뢰 상실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주위에서 착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타인이 기대하는 착한 사람 역할에 맞추기 위해 그 후로도 계속 착한 사람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 착한 사람이네요? 라는 말을 듣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되어 지속적으로 착한 사람을 연기하며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낼 수 없고 진정한 자신은 이해받지 못할 거란 생각으로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갑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1번,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 착한 사람을 연기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면 주위 사람들이 상대해주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들기에 결국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가령 무엇을 할 때 자신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주위의 평가를 의식하고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의 보람으로 삼고 있습니다. 2번, 자신의 의지가 약하다. 착한 사람을 연기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의지가 약하고 표현이 서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의 주장에 휩쓸리기 쉽고 자신보다 타인의 의견에 부합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착한 사람을 연기하고 있기에 항상 타인의 평가에 부족함이 없는지 매달리며 형식에 박힌 행동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보여야만 한다라는 관념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틀에 박힌 사고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번,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쓴다. 착한 사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의외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표면적으로 착한 사람을 연기하지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은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때로는 허무감에 휩싸이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행동하며 자기를 속이는 것은 이렇게 무리가 따르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무척 괴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니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신을 풀어줘야 합니다. 착한 사람에서 벗어나면 도대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며 잠재력이 커지고 자기가 주도하는 생활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착한 사람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뇌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뇌의 큰 차이. 게임 이론에서 착한 사람의 이익 기대치를 생각해봅시다. 저 사람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저 부하는 솔직하고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준다. 이러한 평판은 듣기에 따라 좋은 이미지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제하기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성실하고 솔직하고 그래서 착한 사람, 언뜻 보면 무엇 하나 나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착한 사람을 뇌과학적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인생을 손해보는 사람, 출세가 불가능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도 일도 게임 이론에 대입시켜보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게임 이론은 여러 사람이 관련된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어 상호관계를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 명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최적인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이해외 상대가 있을 때 자신이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자신에게 이익이 높게 돌아올지를 판단하는 이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게임 이론의 대표적인 모델인 죄수의 딜레마를 소개합니다. 범죄 용의자로 남자 2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여 신문의 한계를 느낀 형사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이대로 침묵하는 것도 좋지만 자백하는 것이 너를 위해 좋다. 입을 다문 채 형이 결정되면 징역 3년이 되지만 자백하고 다른 한 명의 범행도 증명해주면 감형하여 1년 안에 끝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상대가 자백하고 당신이 침묵하면 당신의 형은 더 무거워져 징역 15년이 된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같이 자백한 경우에는 쌍방 모두 징역 10년이 된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상대가 자백하지 않고 자신이 자백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상대와 자신이 둘 다 자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 3년, 자신과 상대 모두 자백한 경우는 10년, 상대가 자백을 했는데 자신이 자백을 하지 않은 경우 징역 15년. 상대를 배신하면 가벼운 형으로 끝나고 상대도 배신하면 공멸하고 만약 상대에게 배신을 당하면 최고형으로 집행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착한 사람의 행동 방식에 적용해보면 상호 이익을 고려하려 자백하지 않는 착한 사람의 경우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백하는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심리를 부추긴 교묘한 거래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협력하거나 배반에 강요하는 상호 의존관계를 이해하기 쉬운 모델이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상대에게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배신할 것인가 라는 딜레마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게임 이론을 근거로 보았을 때 착한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전략은 미래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게 될까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이익 기대치가 낮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서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어 표면상으로는 감사를 받고 고맙다는 소리를 듣겠지만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 못해서 늘 편리하게 이용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이 손해보는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부탁받은 것을 놓으라고 말하지 못한다. 혼자서 일을 맡아버린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많아 펑크가 난다. 그럼 평가가 좋아지지 않는다. 노동의 보상도 오르지 않는다. 여유 있는 행복한 생활이 어려워진다. 이처럼 악순환에 빠진다면 착한 사람이라는 호칭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착한 사람으로는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뇌가 억제가 걸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즉 뇌에서는 마찰과 충동을 눈앞의 위기로 파악하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제하게 하여 작동을 중단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뇌의 움직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까, 무엇을 말할까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관철시킵니다. 즉 그들은 뇌 억제로부터 행동이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뇌 억제에서 벗어나는데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열렬한 지지자도 있고 동시에 강렬한 비판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주의 반응에 겁먹지 않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여 혁신을 일으킵니다. 애플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가 그 좋은 예입니다. 현대의 카리스마 경영자로서 최선두의 이름을 올리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사의 CEO 등을 지켜내며 자동차 산업과 우주 산업에 큰 혁신을 일으킨 앨런 머스크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전기 자동차만을 판매하는 새로운 회사를 만든다. 도시의 터널을 파서 체증을 해결한다. 민간의 힘으로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킨다. 이렇게 앨런 머스크가 말하는 꿈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모두 비현실적인 것 뿐입니다. 보통의 착한 사람이 그런 꿈을 말한다면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자금도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무릅쓰고 자신을 밀어붙이는 강한 의지가 없다면 큰 사업을 성사시킬 수 없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상식인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결심을 통해 성공하려면 상식인의 마음가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질은 결코 스티븐 잡스와 앨런 머스크의 전매 특허가 아니고 빌 게이츠와 손정혜 씨 등 성공한 사업 기업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질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혁신적인 기업가가 되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업가의 사고효를 배워서 필요 이상으로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라는 조언을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네요, 저 사람은 상식 있는 사람이니까 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위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것은 무모하다라는 비판에도 겁내지 않고 때로는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립하고 대적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고 주위가 놀랄 정도의 대담한 결단과 비상식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은 뇌 억제 기능이 지나치게 강해 타인에게 어떻게 생각되는지 필요 이상으로 신경 씁니다. 자신의 가치 기준보다 타인의 기준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단한 결과를 바라지 말고 작은 일부로서 먼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습관을 길러보십시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 설득한 결과로 성공한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거의 없거나 의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계획을 세워서 실행? 아닙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주위 사람들과 같은 메뉴가 아니더라도 먼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결정해 보세요. 회의에서도 특징 있고 훌륭한 의견이 아니라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 보세요. 그런 일상의 작은 표명이 누적되면 뇌는 의사표명이라는 내성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은 착한 사람에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즉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저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평상시 다양한 일들에 대하여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를 의식하고 생각해보세요. 자신을 점점 드러내지 않게 되는 고정관념이라는 뇌의 올가미. 모두가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호시노군의 이루타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이전부터 도덕 수업의 교재로 거론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다만 2018년 도덕이 교과로 선정되면서 새삼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시노군의 이루타는 70년 전 잡지에 발표된 작품으로 개인이 집단 속에서 주위에 어떻게 가치관을 맞추어 갈지를 독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구 시합에서 타자 박스에 들어간 호시노군에게 감독은 번트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호시노군은 컨디션이 좋아서 왠지 잘 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감독의 사인이 번트였음에도 반사적으로 휘두른 배트에 타구가 쭉쭉 뻗어 2루타가 되었습니다. 이 1타가 결국 팀을 승리로 이끌어 호시노군은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감독은 선수들을 소집하여 무거운 어조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약속을 어긴 것은 변함이 없다. 희생정신을 모르는 인간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독은 호시노군의 대회 출전을 금지시켰습니다. 팀 작전으로 결정된 것은 확실히 지켜야 하며 감독과 선수 간의 약속의 중요성을 팀 전체에게 한 번 더 주지시켰던 것입니다. 경기의 큰 목적은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목적을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팀의 결정사항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우선시돼야 되는가? 아니면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가? 그 무릎에 정답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호시노군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팀의 지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율을 존중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선택이 자신의 생각에 근거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독과 팀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두려워 결과로 선택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사람의 행동일 것입니다. 한편 개인의 책임을 자각하고 비난을 각오하고 기회를 피하지 않고 승리를 향해 도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하고 집단의 가치관도 날로 빈번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하여,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하여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더라도 속해 있는 집단의 가치관이 흔들릴 때 개인의 사고방식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조직에 휩쓸리게 됩니다. 나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늘 자문자답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고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기에 좋은 소재입니다. 이 이야기에 찬반양론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일본의 야구와 미국의 베이스볼의 차이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야구는 타석에 들어섰을 때 매 구마다 세세하게 나오는 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세계 제1의 야구 국가인 미국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중요한 국면에서는 사인이 허용되지만 그 전제에서는 선수의 자주성과 창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본의 야구가 감독의 지시만을 중시하는 스포츠라면 아마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방대한 시합 자료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최신 전술은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 야구와는 달리 시합 중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변화합니다. 감독이 모든 것을 지시하면 선수는 경기 중에 판단하는 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므로 선수의 판단 능력은 시간이 경과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시가 없더라도 평소에 나라면 이렇게 한다고 자발적으로 뇌를 활용하지 않는 한 시대의 변화 속도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없고 그런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은 우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사업에서도 동일합니다. 경영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조직은 집단의 가치관으로 움직이기보다 사원의 개개인의 자율성과 판단성을 중시합니다. 만약 일본 사회 전체가 종래의 가치관에서 탈피하지 않고 원래 사회는 그런 것이다 라는 집단의 가치관에 맞는 착한 사람만을 찾고 있다면 점점 쇠퇴해 갈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휘둘리는 착한 사람. 우리는 평소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일, 가정, 경제적인 부분이나 인간관계 등 다양합니다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서 오류와 모순을 지적받더라도 좀처럼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앞에서 언급한 호시노군의 이르타에 있어서도 감독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해감으로써 개개인의 인격을 형성해갑니다. 그러는 사이 개인의 판단 기준이 완성되고 그렇게 그 사람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사람의 현상을 바꾸는 것을 싫어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은 필연적으로 몸에 익히기 쉬운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맞다라는 믿음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고정관념이 오해와 마찰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자신의 성장도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가령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이 저 사람은 정말로 착한 사람이다 라며 저 사람하고만 교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함께하면 기분 좋을 수 있지만 자신의 인간관계의 폭은 좁아지고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 정반대로 저 사람과는 마음이 맞지 않다는 고정관념으로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인간관계 이외에도 고정관념을 버리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최근 제가 방문한 레스토랑에서 고정관념을 버린 좋은 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독창적인 요리로 최근 몇 년간 세계 레스토랑 잡지와 요리 평론가로부터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불렸던 노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이 레스토랑은 일본에서도 유명하여 2015년 도쿄 니혼바시에 있는 호텔 만다린 오리엔탈 도쿄에 일시적으로 오픈했을 때 대기 손님이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 식당은 인기 실력 모두 최고의 레스토랑입니다. 그런 노마에서 3년에 걸쳐 요리와 서비스 연구개발을 이끌었던 독일인 요리사 토마스 헤레베로 씨가 도쿄에 이노아를 오픈하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요리를 하는가 살펴보니 후어롭다는 말이 어울리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물론 요리도 독창적이고 아주 훌륭했지만 더 놀란 것은 그 정도의 고급 레스토랑임에도 불구하고 드레스 코드를 설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급 레스토랑은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이런 복장으로 방문을 해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런 신발을 신은 내방객은 내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해져 있지만 이곳은 손님에게 특정 복장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하여 왜 이 레스토랑에는 드레스 코드가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멋진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만약 드레스 코드를 정하여 손님이 우리 식당에 예약한 2-3일 전부터 그날 무엇을 입고 갈 것인가를 걱정하면 그 자체가 마음이 부담이 되어 진심으로 요리를 즐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보다는 편안한 복장으로 오셔서 우리들이 제공하는 요리를 마음껏 즐겼으면 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는 공식적인 드레스 코드가 설정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에 반하는 좋은 예가 아닐까요? 미국에서도 비즈니스맨은 정장을 입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잡스를 비롯해 페이스백의 CEO 마크 주커버그도 티셔츠에 간편한 점퍼 차림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매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점점 시대에 뒤처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본 건데요. 챕터 1 정리를 해드리자면 착한 사람으로 행동하여 만들어낸 관계는 진정한 신뢰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자. 모든 사람에게 호감받지 않아도 좋다. 여러분을 평가해주는 사람에게 신경 쓰도록 하자. 뇌는 미움받지 않도록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도록 당신의 행동에 억제를 가하고 있다. 가끔씩은 게임 이론을 통해 어떤 행동을 취하면 자신에게 득이 되는지 생각해보자.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는 타인 중심의 축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의 축으로 살아감으로써 뇌의 억제 기능에서 벗어나자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벗어나는 뇌의 습관의 챕터 1이었습니다. 이 책을 전부 다 읽어본 저로서는 아주 마음에 드는 책이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저 사람한테 착하게 보이고 싶다 그런 감정이 있는데요. 그 감정이 되게 안 좋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이 겪어봤던 일이고 또 실제로 다른 사람들한테 더 좋아 보이게 착해 보이게 느껴지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한 날들이 많았는데요. 책을 읽기 전에 저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많이 고쳐나간 케이스예요.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죠. 근데 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읽고 나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내가 더 노력해야 벗어나기 쉽겠구나 라는 걸 느꼈고, 이 영상을 보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의심스러워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겠죠?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벗어나고 싶다면 한 번쯤은 사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기가 크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아요. 챕터도 그렇게 많이 나눠져 있지 않고 가방에 쏙 들어갈 한 번쯤은 읽어보면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이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네요. 안녕. 남과 같이 해서는 잘 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